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입니다. 저와 함께 마음 등산을 하겠습니다. 마음 등산, 산책과 등반 사이입니다. 산책은 휴식을 하거나 건강을 위해 멀지 않는 거리를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산보 역시 산책입니다. 산책하면 건강해집니다. 산보에 비해 등산은 건강을 돌보기 위한 걷기라기보다는 운동이나 놀이, 탐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산하려면 계획과 함께 배낭, 물,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 등산은 산책과 등반 사이에 해당합니다. 등산은 등반에 비해 쉽습니다. 그렇지만 산책보다는 어렵습니다. 이 공지영 작가님께서 쓰신 딸에게 주는 레시피라고 있습니다. 딸에게 주는 레시피. 여기에 두 번째 레시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니까 살기 쉬운 것. 엄마 없는 아이 같을 때 어묵 두부탕을 먹으라고 두 번째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습니다. 무등산에 꼭대기 서석대까지 올라가는데 1100m거든요. 1100m를 올라가려면 중머리째를 거쳐 가야 됩니다. 물론 다른 데를 거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중머리째를 거칩니다. 중머리째에서 광주를 바라보면 잘 보입니다. 광주 아래서 광주를 바라보면 평면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볼 수 있는 거리가 시야가 한계가 있는데 중머리째 617m까지 올라가면 광주가 잘 보입니다. 근데 617m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산책보다는 등산이 조금 더 힘들죠. 등반에 비해서는 쉽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머리째에서 보면 저게 장불째거든요. 장불째는 919m입니다. 좀 더 올라가면 힘들지만 장불째에서 보는 광주와 중머리째에서 보는 광주는 다릅니다. 장불째에서 보면요, 이렇게 광주가 거의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산에 가려서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서석대까지 1100m인데 좀 더 힘을 들여서 올라가면 서석대 이렇게 올라가면 광주가 나주, 담양, 화순, 장성까지 다 보입니다. 사면이. 그리고 무등산에서 바라보면 광주가 다 보입니다. 날씨 좋은 날 올라가서 촬영한 건데요. 사진 찍은 건데 이 파노라마로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광주와 전체를 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등산은 산책보다는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등반보다는 쉽고요. 저 등반 보겠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가서 이 두 번째 레시피에 써져 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니까 살기 쉬운 것. 여기에 이제 공지영 어머니 할머니겠죠. 위령에게 이 친구 엄마의 할머니 친구는 예전에 엄마 보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많이 경험하고 많이 살아내라. 죄라도 많이 지어라. 제일 나쁜 것은 젊은 애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츠려 있는 거야. 영화나 책 속이라도 들어가 모험을 해라. 늙어보니 추억만 남는다고 했단다 라고 하면서 이 딸에게 말합니다. 히말라야 올라가면서 아무 준비 없이 올라가면서 히말라야를 오르는 사람 중에서 여기가 이렇게 추워. 아 힘들어. 왜 여기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죠? 왜요? 왜 춥고 산소가 부족하죠? 라고 묻는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 인생은 히말라야 같다고 말합니다. 딸에게요. 아니 어쩌면 히말라야보다 더 어려운 길일지도 몰라. 최소한 히말라야에서는 어느 날 등반객이 히말라야가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산소가 더 채워질 가망이 없어. 뭐 이러면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은 등산보다 힘든데 여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등산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등산은 걷기보다 힘든 행위입니다. 등산이 히말라야에 오르는 등반이 아니지만 현대인이 산을 오르기를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등산을 통해서 국내 유수산을 다 정복할 수 있고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산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마음 등산은 산책이 아니고 등반 사이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뭘까? 좀 힘듭니다. 따라오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등반은 아니지만 등산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집중하셔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던 어린 왕자 책입니다. 첫 번째 제일 서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책이라고요.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치게 된 것을 어린이들에게 용서해 줬으면 한다라고 써놨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고 지난날 어린이 아이였던 그에게 바치기로 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이였으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자기가 어린이였던 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총 27장으로 구성된 어린 왕자는
21장에서 어린 왕자가 여우와 나눈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우는 자기 별에 장미를 홀로 두고 온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장미꽃들에게 다시 가봐. 장미꽃 같은 것이 세상에 둘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나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오면 선물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만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장미꽃과 조금도 같지 않아. 너희는 장미꽃들이죠. 여기는 내 장미는 한 꽃이고요.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못했지. 내 여우도 너희와 마찬가지였어. 처음엔 여우도 마찬가지였죠. 몇만 마리의 다른 여우에 지나지 않았지. 그렇지만 그 여우를 내 친구로 삼았으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어. 수많은 여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들이 세상에 많은데요. 나와 친구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친구가 되면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과 아주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니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여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뭘로 보아야 한다고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은 뭘까요? 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여행하겠습니다. 마음이 무엇일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허비한 시간 때문에 내 장미꽃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된 거야. 내 꽃을 위해 허비한 시간 때문에. 허비한 시간.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공부가 소중하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시간을 허비한 만큼 드린 만큼 허비한 건 아니죠. 시간을 드린 만큼 소중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영원히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책임이 중요한 거죠.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다. 사실은 나는 내 장미꽃, 내 삶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죠. 장미꽃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내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기억을 되새기면서 말합니다. 내 장미꽃을 위해 허비한 시간 때문에 내 장미꽃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거야. 이제 마음, 심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눈, 심안의 역사는 깁니다. 서구의 지성사에서 심안, 마음은 영혼, 정신, 이성, 사유 등과 같은 이 가족 관계에 있습니다. 심안, 마음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중요성은 서구 문화에서 찾아보기 쉽습니다. 방금 우리 생테제베레님의 어린 왕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심안으로. 이 데카르트보다도 약 2000년 전에 산 사람 플라톤은요. 파이돈의 대화편에서 이런 파이돈의 대화편을 남깁니다. 파이돈 그림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영혼, 마음, 정신 등이 시작됩니다. 예, 어린 왕자를 통해서 마음으로 왔는데 마음은 이제 데카르트를 거쳐 파이돈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 최후 소크라테스님께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고 독배를 마시는 거거든요. 파이돈은 이 영혼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서 논의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하루 이 청소년 타락죄와 신성 모독죄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독약을 먹는 그날, 독약 먹기 전까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독약을 손으로 받고 먹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루간의 이야기를 파이돈에 써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해방은 심안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요. 죽음은 죽음의 연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해방은 죽음의 연습을 의미한다. 심안은 생각하는 힘 그 자체에게만 의지해야 한다. 심안이 시시각각 변하는 지각과 감각이죠. 청각 등의 감각 기관을 의지하게 되면 에피스템에 도달하지 못한다. 지식이거든요. 참된 지식. 에피스테메, 생테즈벨에게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생각의 눈인 마음으로 포착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눈, 방금 심안의 역사가 길고요. 파이돈은 소크라테스 친구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파이돈은 영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눕니다. 이 파이돈이라는 책에서요. 사람 이름이죠. 이 파이돈은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께서 쓰셨는데 본인은 이때 아파서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문학적 기법이죠. 본인이 쓰고 본인이 없었다고. 왜 없었냐면 아파서 자기 스승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죠.
본인이 썼는데 아주 문학적 기법이 좋고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친구와 영혼이 어떤 것인지를 논하는 소크라테스는 참으로 대범한 사람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소크라테스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의해 놓은 것이.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소크라테스 것이자 플라톤의 것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님은 붓다, 공자님, 예수님처럼 말만 남겼지 글을 한 자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 붓다, 공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훌륭합니다. 글을 다 써주셨죠. 특별히 플라톤이 파이돈의 책을 대화편을 통해서 이 글을 써놨습니다. 파이돈의 주제와 구성은 플라톤이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 소크라테스님께서는 말만 했는데 이걸 글로 각색해 놓은 겁니다.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아파서 없었다라고 하는 건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인식은 몸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만 볼 수 있고 그 마음은 에피스테메 참된 지식을 뜻하는데 이 참된 지식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포착하는 것은 눈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정신의 눈으로만 포착한다는 거죠. 포착한다는 말은 잡는다는 겁니다. 이 손으로 확 잡는 것처럼 진리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몸은 감각과 자극의 원인입니다. 몸은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과 반대로 쾌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순수해야만 비로소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순수해야만. 이 순수한 것이 불순물이 끼면 진리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거죠. 몸은 영혼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해자. 플라톤에 따르면 몸은 영혼의 감옥이고요. 방해자인 거죠. 순수한 진리 그리고 참된 진리 에피스테메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것, 완전한 것, 불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생각, 마음, 정신, 이성, 영혼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것들이 뭐냐? 진리, 영원한 것, 완전한 것, 불변한 것, 확실한 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고 플라톤이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생테지베르도 말하죠. 방금 어린 왕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로만 볼 수 있다고요?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오랜 서양에서는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있다고 플라톤 때부터 그 전부터 체계적으로 해놓은 거죠. 데카르트도 몸,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영혼의 해방은 마음의 해방은 시만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죽음의 연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만은 생각의 힘 그 자체에만 의지해야 됩니다. 몸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만이 시시각각 변하는 지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을 의지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스테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플라톤은 생테지베레이보다 훨씬 이전에 유관보다는 시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대화편에다 써놨습니다. 플라톤과 서양의 여러 사상가들, 철학자들에 의해 생각이 감각보다는 우월하고 월등한 주의를 얻게 됩니다. 경험보다는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이로써 몸, 마음, 그리고 감정과 이성, 육체와 영혼, 감각과 생각 등으로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이분법적인 역사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원론적이라 할 수도 있겠고 이분법이라 할 수 있겠죠. 파이돈에서는 소크라테스와 시미아스란 대화 상대가 나옵니다. 문답식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시미아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올바른 것이 그 자체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이에 소크라테스는 올바름, 이 진이고 좋음, 선이죠. 아름다움, 미 같은 것이 미 중에서 어느 것도 눈으로는 본 적이 있냐고 시미아스에게 물어봅니다. 진선미에 대한 파악은 그러니까 올바름, 좋음, 아름다움, 진선미에 대한 파악은 각각의 것을 최대한 가장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죠. 몸 전체에서 최대한 해방된 사람, 몸이 아니고 감각이 아니고 사유를 통해서만 올바름과 좋음, 아름다움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할 때 방해하는 게 뭐냐면 몸의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 가능한 것에 대해 사유 자체로만 접근하는 사람이, 즉 사유함에 있어 시각을 이용하지 않고 청각도 이용하지 않고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겠죠. 그 밖에 다른 어떤 감각도 추론에 함께 끌어들이지 않고 사유 자체만 순수한 상태로 이용하여 존재하는 것들, 있는 것들의 각각을 그 자체로 순수한 상태로 추구하려 드는 사람만이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눈과 귀, 몸 전체에서 최대한 해방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의 감각들, 쾌락들을 잠시 멈추고 사유만 하는 거죠.
이것과 함께 할 경우에는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여 영혼이 진리와 지혜를 획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 막 재밌는 영화 재밌는 영화나 하지 맙시다. 뭐 여러 가지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뭐 독서를 방해하죠. 그리고 공부하는 걸 방해하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순수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인 거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심리학서 누군가 존재하는 것, 그 진실, 참을 정령 이르게 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런 사람이다. 감각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감각의 혼란은 생각으로 하여금 진리와 지혜를 획득하는 걸 방해한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견해죠. 서양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은 생각과 함께 욕정, 욕망, 두려움, 그리고 온갖 환영, 환상, 많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죠. 특히 몸에 병이 생기면 방금 말씀드렸던 진선미, 올바름, 좋음,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보다는 건강에 대한 것이 우선시 됩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에게 몸은 골칫덩어리입니다. 몸은 영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언제나 영혼을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꾼. 몸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의 충족만을 위해 일합니다. 몸을 위해 일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몸의 하수인들은 느낌이나 감각 혹은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 영혼과 관련된 정신이나 이성, 마음, 생각은 가장 옳은 것과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감옥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마음은 어디 심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뇌에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심장에 있다 했는데 마음을 심장이라 부르죠. 뇌에는 뇌라고 부르고. 그러면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플라톤이나 데카르트, 생떼쥐베리에게 인간은 마음, 곧 정신을 통해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을 통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뇌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죠. 현대 과학 발전에 의해서.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심장에 있는 겁니까? 그 심장, 가슴에 있는 건 심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머리에 있습니까? 머리는 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피노자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일체. 아니 몸과 마음이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다. 단일체다. 정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스피노자 생각에는 플라톤과 데카르트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스피노자에게 정신이 활동하는 것은 몸입니다. 육체에서 활동하는 거죠. 정신이 육체를 떠나 생각하거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죠. 생각의 능력으로서의 정신은 결코 육체와 분리되지 않고 따로 놀지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정신과 육체는 한 사물에 속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속성이라고 해석합니다. 육체와 정신은 서로 대립하거나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서로 다른 실체로 몸, 마음이라는 실체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다, 단일체다라고 말하는 거죠. 스피노자라는 분이요. 데카르트, 플라톤, 생떼쥐베라는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것들을 다시 결합하는 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플라톤처럼 몸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러면 이게 영혼이라는 것이 몸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죠. 스피노자에게는. 그러면 이 뇌와 심장을 지금 뒤집어놨는데 그럼 도대체 뭘까? 그럼 왜 영혼이라는 걸 이야기할까요? 마음이라는 걸. 인간의 몸은 소멸되거든요. 몸이 소멸되는데 죽어버리면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행동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내지는 마음이라는 걸 등장시킵니다. 죽더라도 지옥 내지는 좋은 곳으로 못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혼은 절대 죽지 않으니까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하거든요.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을 관주하고 이런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또 길어집니다. 그런 다른 영상에서 현대사회와 윤리나 다른 영상에서 강의를 통해서 해놨습니다. 영혼의 역사가 길고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 불멸하다는 거죠. 근데 그 영혼 불멸을 영혼이 참된 진리를 포착하도록 인식하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몸이거든요. 몸은 죽으면 영혼은 살아서 영혼이 존재하는 거. 몸에서 해방되면요. 그러면 인간이 두 가지 실체라는 거죠. 몸과 영혼, 몸과 마음. 굉장히 복잡한 논의죠. 그런데 이 스피노자는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과 정신이 이 두 속성은 한 인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몸이라는 두 속성은 하나로 분리될 수 없는 단일체,
라고 말하는 거죠. 이 플라톤의 이원론은요,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이고, 좀 기독교나 사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플라톤의 이원론, 영육 이원론 이런 걸 좋아하죠. 그리고 선호하고요. 살았을 때는 생존하지만 영원히 실존한다. 뭐 이렇게 하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내지는 잘못 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이 땅에서 못했지만 영혼으로 한다. 그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참되고 진리, 영원한 것, 불변한 것을 뭘로 파악하냐? 예, 육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영혼이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한다는 거, 교육한다는 것은 영혼을 좀 더 새롭게 만드는 것, 정화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정화,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올바른 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스피노자는 단일체다,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등산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따라오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란 말을 너 정신 나갔다 이런 말도 금방 하고, 넌 비합리적이다, 너 비이성적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 영혼과 한 몸인데, 마음과 한 가족이에요. 마음과 몸이 단일체이기 때문에 마음은 몸과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고 스피노자는 말하는 거죠. 근데 데카르트나 플라톤은 몸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 영혼 자체를 연구했고, 우리 방금 봤던 생테지베리님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직 마음으로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유포합니다. 몸은 자기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재밌는 거, 맛있는 거, 좋은 것이 생각으로 좋기도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먹어봐야 좋은 거죠. 그래서 절제가 안 될 때도 있죠. 너무 재밌고 좋은 것을 몸이 요구하니까요. 이에 따라 몸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는 거죠. 또 많이 놀면 다 경험해서 아시겠죠. 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의 원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몸이 영혼의 감옥이었다면 스피노자에게 몸은 마음과 단일체입니다. 그럼 돌아와서 봅니다.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만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방금 저희는 마음 등산을 했습니다. 마음 등산. 이렇게까지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 마음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린 왕자를 읽게 만들고, 또 뭐였습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읽었는데요. 이런 것을 읽고 쓰라고 했었습니다. 써보시라고. 해설은 여러분 각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마음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봤던 딸에게 주는 레시피, 여기에서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살기 쉽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평등하지 않아? 그럼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평등해야 됩니까? 불공평하다는 걸 받아들이면 살기가 더 쉽다고 하는 거죠. 공지영님은. 그래서 본인 딸에게 인생은 불공평하니까 살기 쉽다고 말하면서 히말라야보다 더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마음 등산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산책은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등산은요, 물도 준비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 마음을 등산하기 위해서 플라톤, 또 데카르트도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본 것입니다. 그 생테쥐베르님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프랑스에서 생테쥐베르, 데카르트지 않습니까? 유럽권이죠.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마음으로 보아야 보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입장에 따르면 이 시뮬라크들, 가짜, 이 가상들을 진짜로 보고 믿고 산다는 거죠. 진짜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 세계에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세계를 뭐로 봐야 되냐면 육안이 아니고 심안으로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미래가 지금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데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생각의 눈, 심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스피노자처럼 단일체다, 없다, 마음이 있긴 있겠지만 이게 하나이다,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이 마음은 착해 이런 말 하죠. 행동은 그렇지만 마음은 착해. 내지는 여러분이 좀 더 나이를 드시면 제 나이 정도 되니까요.
제가 아직도 10대 같거든요. 근데 몸은 많이 늙었습니다. 마음은 10대, 청춘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청춘이다. 몸은 늙었지만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은 늙지 않는 것,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고 생태지배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좀 더 두 번째 마음 등산 두 번째에서는 좀 더 강도 높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